사도궁전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개인 예배당의 무거운 나무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그 날카로운 마찰음은 마치 고요한 성당 내부에 울려 퍼지는 총성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한가운데 교황 레오 14세는 홀로 서서 신앙교리부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침묵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가톨릭 교회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인물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떨리는 입술로 그마저도 아니기를 바랐건만 이라는 나직한 탄식을 흘렸습니다. 때는 2026년 6월 1일 일요일, 바티칸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고위 성직자들이 모두 로마를 떠난 사도궁전의 복도에는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스위스 근위병들과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수녀들의 가벼운 발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침묵 속에 가려진 거대한 진실의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 보시죠. 그러나 사도궁전 3층에 위치한 교황의 집무실 안에는 그 어떠한 평화도 안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수개월 동안 소리 없이 몸집을 불려오다 이제는 도저히 덮어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대한 추문의 무게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은 사흘 전인 2026년 5월 29일 목요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원 일반 업무부 총대리인 에드가 페냐파라 대주교가 사전 예고도 없이 교황의 집무실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평소 규율과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 성직자가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교황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에드가,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고 페냐파라 대주교는 굳은 표정으로 문을 닫은 뒤 노란 마닐라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교황아, 이 일은 단 1분 1초도 미룰 수 없습니다. 페냐파라 대주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추적을 계속하기에 앞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매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3건의 치명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1월에 바티칸 감사원장실에서 극비리에 수행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제출되지 않은 재무감사 보고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2명의 고위 추기경 사이에서 오간 비밀통신 감청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스페인 계단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인 호텔 하슬러의 밀실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3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성직자 복장이 아닌 평복을 입은 추기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업계와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악령 높은 사업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어렴풋했지만 그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서 빛나는 가톨릭 고위 성직자의 문장 반지만은 도저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가? 교황의 무거운 질문에 대주교는 6개월 전인 2025년 11월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황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감시를 누가 수민했나? 페냐파라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기경을 알아보고 몰래 촬영해 기자에게 제보했고 그 기자가 보도 전에 저희에게 연락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조에 불과했으며 이후 4일 동안 벌어질 사건들은 바티칸함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사진 속의 추기경은 이름 없는 외딴 교구의 잊힌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티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해온 인물 중 하나로
무려 3명의 교황을 보좌하며 교황청 내부에 거대한 재정 흐름을 주물러온 핵심 실세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투명한 재정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완전히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의 정체는 바로 92세의 추기경단 단장 조반니 바티스타 레였습니다. 2020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임명된 그는 2025년 5월 교황 레오 14세를 선출한 콘클라베를 직접 주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시대의 가톨릭 유산을 잇는 마지막 버팀목이자 바티칸 최고의 원로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마닐라 봉투 속 서류들이 폭로한 현실은 잔인할 만큼 대조적이었습니다. 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약 1,400만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세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은밀하게 세탁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바티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핵심 부서인 사도좌 재산관리처, 즉 아프사, API였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거래들은 오직 고위 추기경의 친필 서명이 있어야만 활성화되는 행정 보안 코드를 통해 최종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승인 코드는 다름 아닌 레 추기경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던 부서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그 어떤 감시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거대한 치외법권을 누려온 바로 그 조직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이 남긴 자금의 흔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철저히 쪼개졌고 단 한 건의 송금액도 200만 유로를 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되었습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유령 컨설팅 서비스나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제도 개발 프로젝트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과 가짜 송장을 무수히 발행하여 감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세탁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은 바티칸의 회계 구조를 내부 전문 감사관들보다 훨씬 더 정통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1,4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성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졌고 몰타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의 고급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액 흘러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제 소유주들은 사진 속에 등장했던 이탈리아인 사업가의 최측근 동업자들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교황 레오 13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집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너머 성 베드로 광장에는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온의 도로를 따라 대형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오벨리스크는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 페냐파라 대주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3주 전에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황하하께 보고드리기 전에 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하게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3주라니. 교황의 음성은 차분했으나 분노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만약 너무 일찍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 파장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대주교의 말을 끊으며 교황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네, 에드가. 교황은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부패가 저질러진 그 순간부터 파멸은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것이야. 교황은 즉시 궁궐 총리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소환했습니다. 2013년부터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해온 71세의 파롤린은 4명의 교황을 거치며 치열한 바티칸 정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바티칸 관료제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어떤 비밀들이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연코 파롤린 추기경이었습니다. 호출을 받은 지 20분 만에 도착한 파롤린은 서류들을 묵묵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독을 마친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황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자세히 설명하게 라고 다그쳤습니다. 파롤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19년에도 사도자 재산관리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비정상적 거래들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이를 보고받으셨고 내부 감사도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조용히 무마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법 수사도 대중을 향한 성명 발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인가? 교황의 질문에 파롤린이 답했습니다. 해당 자금 흐름을 합법적인 투자로 소급 적용해 재분류했습니다. 책임자들은 다른 교구와 부서로 은밀히 좌천되었고 관련 기밀 서류들은 연구 봉인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말들이 마치 자신을 조이는 수위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3개월 전 즉위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교황청의 부패 자체보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침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군. 교황의 어조는 질문이 아닌 확신에 가득 찬 선언이었습니다. 파롤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임 교황에게도 분명 여러 선택지가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믿었던 최선의 선택, 즉 추문을 어둠 속에 묻어두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파롤린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교황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교황의 서재는 바티칸의 명성에 비해 턱없이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낡은 어두운색 목재 가구들과 비왕에 걸린 십자가 고상, 책상과 선반에 어지럽게 쌓인 서류 더미와 책들, 그리고 창가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전부였습니다. 교황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전임자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그 어떤 부끄러운 죄악도 숨기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고결한 신념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4세는 이 거대한 금융 추문이 단순히 눈앞에 드러난 1,400만 유로라는 액수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뻗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월 30일 이른 아침, 교황은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려 교황 자문 추기경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흔히 C9으로 불리는 이 위원회는 레오 14세 체제하에서 새롭게 개편된 핵심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킨샤사의 프리돌랭 안봉고 배숭구 추기경, 룩셈부르크의 장크로드 홀러리이 추기경, 문바이의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 그리고 보스턴의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 등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거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비공개 회의는 사도궁전 2층에 위치한 볼로냐 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장로 추기경에게 의회가 원하는 답을 들은 후 바로 발표될 것이라 위치한 볼로냐 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서관도 배석자도 그 어떤 녹음 장치도 허용되지 않은 완전한 밀실 안에서 오직 교황과 그의 최측근 보좌역들만이 직사각형 탁자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보았습니다. 교황이 앉은 자리는 기독교의 자리를 대체해 2000년간 안젤로 베르텔로 추기경의 재판은 현대 바티칸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런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심각한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의 재판은 수년간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 바티칸 앤소 법원은 교황과 검찰 모두의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심리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의 재개 예정일은 2026년 6월 22일로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또 다른 최고위 추기경의 재정비리와 자금 세탁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네. 사진을 확보한 언론인이 우리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보도를 보류하는 데 동의하긴 했지만 그가 영원히 침묵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이 무거운 진실 앞에서 바티칸의 운명은 폭풍 전야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흡슬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적해볼 첫 번째 진실은 로마 교황청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모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콩고 출신의 프리돌랭 암봉고 추기경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교황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5명뿐입니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기자와 페냐 파라, 파롤린, 그리고 나 자신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그러하자 한 추기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사자인 레이 추기경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이 모든 내막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대답이 끝나자 사방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황청 내부를 뒤흔들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기경단 단장이자 과거 로버트 프레보스트에게 교황 수락 여부를 물었던 그 권위 있는 성직자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방 안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교회의 자금을 뒤로 빼돌려온 인물이 바로 그라니, 배신감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룩셈부르크 출신의 예수회 소속인 홀러리히 추기경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레이 추기경은 현재 92세의 고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고발한다면 언론은 왜 굳이 저렇게 늙고 병든 노인을 표적으로 삼느냐며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양을 만들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러자 교황은 단호하면서도 씁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침묵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또다시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비난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단순한 금융횡령 스캔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뇌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연 것은 인도 출신의 그라시아스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려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교황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황 성하, 도청된 비밀 교신 내용 중에서 레이 추기경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또 다른 추기경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체 그 배후에 숨겨진 두 번째 추기경은 누굽니까? 교황은 회의 탁자에 둘러앉은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엄숙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 파괴적인 진실만큼은 어떻게든 덮어두고 싶었습니다. 단지 명백한 재정적 증거만으로도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랐으나 이미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던져졌고 자신을 보좌하기 위해 임명한 핵심 조언자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교황이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회의실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신앙교리부 장관인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리부서의 수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입맞춤과 신체적 친밀감에 관한 학술적 저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자 2023년 말 가톨릭 교회를 분열 직전까지 몰고 갔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하는 선언문 피두치아 수플리칸스의 이반자였기에 충격은 더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그의 이름이 무려 1,400만 유로라는 거액의 비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추기경과의 도청 기록에 선명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확보된 교신 내용에서 페르난데스가 이 검은 돈의 흐름에 직접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실망스러운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적어도 2025년 12월부터 이 비정상적인 거래의 실체를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교리부 내부의 한 부하 직원이 일상적인 문서 검토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연히 회계 감사 자료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게 즉각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이었던 페르난데스는 보고를 받은 뒤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부에 고발하지도 않았고 정식 조사를 명령하지도 않은 채 교회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묵인해버렸습니다. 동료 성직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레이 추기경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진실을 외면하는 가장 비겁한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2026년 1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은밀한 메시지에서 페르난데스는 레이 추기경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지오바니,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이것들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 짤막한 속삭임은 그의 성직자 경력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정기자문위원회인 추기경 평의회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충격적인 비밀 교신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교회를 갉아먹는 고질적인 침묵의 카르텔이 다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내부에서 오랜 세월 암묵적으로 지켜져온 성직자들의 규칙은 매우 명확하고 견고했습니다. 형제 추기경을 결코 고발하지 않으며 신뢰의 고리를 깨뜨리지 않고 오직 침묵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페르난데스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진 않았을지라도 교황에게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 즉 진실을 위해 행동해야 할 엄중한 도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셈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오말리 추기경이 복잡한 상황을 이처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횡령을 일삼은 추기경과 그 불법 행위를 알고도 그저 방관한 또 다른 추기경의 존재 말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의 말을 냉정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실상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훔친 자와 방조한 자, 그리고 이 모든 전말을 알고도 침묵으로 덮어버린 전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말에 사방은 얼어붙었고 장장 4시간에 걸친 격렬한 회의 끝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교황이 즉위 첫날부터 가톨릭 교회의 생존과 개혁을 위해 주창해온 세 가지 핵심 가치인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짜인 3단계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비공개 자리를 마련해 레이 추기경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공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둘째, 확보된 모든 재정비리 증거를 바티칸 검찰청에 이첩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본격 수사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신앙교리부 장관인 페르난데스와 교황이 1대1로 마주해 방조 혐의를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6월 초, 하루아침 교황은 레이 추기경을 사도궁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92세의 초고령인 레이 추기경은 오전 10시 정각에 사도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쇠약해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극도로 느린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한눈에도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했고 지팡이를 쥔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안광만큼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모와 암투가 가득한 바티칸의 권력 중심부에서 살아남은 자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어떠한 보좌관이나 증인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오직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위해 개인 서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오반니, 교황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늘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교회를 위해 바쳐온 당신의 헌신적인 세월은 내 평생의 삶보다도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적 판단이 아닌 오직 교황으로서의 엄중한 직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줘 주셨으면 합니다. 레이 추기경은 굳은 표정으로 젊은 교황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음무르시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서류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군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뜻이겠지요. 교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붉은 서류철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정밀 장비를 건네줬습니다. 추기경이 다시 제보서를 읽고 교황은 즉각 그의 말을 날카롭게 차단했습니다. 지오바니, 당신이 선택한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노추기경은 실수하듯 대꾸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법 기준입니까? 이탈리아 법입니까? 아니면 유럽연합의 법입니까? 바티칸은 엄연한 독립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나는 그 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한 성직자입니다. 이에 교황은 엄숙한 어조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체계도 해외 유령 회사를 이용해 수천만 유로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레이 추기경은 교황의 완강한 태도에 그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로베르 교황,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은 지 겨우 13달밖에 안 된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는 60해 동안 교황청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못할 온갖 음모와 위기를 직접 격파해왔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이들이 내린 가혹하고도 불가피한 결정들 덕분이었습니다. 교황은 물러서지 않고 노추기경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조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신자들,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세상과 다르기를 굳건히 믿어 의심치 않는 전 세계 10억 명의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레이 추기경은 코방귀를 뀌며 그의 말을 가차없이 일축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순진한 이상주의에 불과하군요. 새로운 교황들은 모두 그렇게 허황된 꿈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란치스코도, 베네딕토도, 심지어 요한 바오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교황청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숨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90분에 걸친 팽팽한 논쟁 끝에 교황은 레이 추기경에게 비장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추기경단 단장직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은폐하든지 아니면 바티칸 법정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공개 재판을 받든지 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이 추기경은 끝내 침묵을 선택한 채 문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오. 노추기경은 방을 나서기 전 잔뜩 도끼 서린 경고를 던졌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배후의 강력한 가톨릭 세력들이 이번 조치에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직접 찾아와 해명하게 하십시오. 교황청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이 추기경이 서재를 완전히 빠져나갔고 두꺼운 나무 문은 차가운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교황은 기나긴 정적만이 감도는 넓은 서재에 홀로 앉아 벽면에 걸린 십자가상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고뇌했던 위대한 선대 교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처럼 참담한 순간을 맞이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실을 덮는 파멸의 선택을 내렸을지 되뇌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 교황은 비서 알레산드로 데 카롤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십시오. 비서가 당황하여 대묻자 교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 한 명과의 만남만 남겨두고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바티칸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오후. 마침내 두 번째 폭풍우가 서재를 덮쳤습니다. 이 만남은 어떤 면에서 레이 추기경과의 대면보다 교황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시험대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도착한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앞서 다녀간 노추기경의 침착함과는 대조적으로 극심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옷깃을 매만지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은 서재 구석구석을 배회했습니다. 빅토르 마누엘, 교황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페르난데스가 딱딱하게 굳은 몸으로 자리에 앉자 교황은 사전에 인쇄해둔 비밀 도청 문서 한 장을 그의 눈앞으로 조용히 밀어보냈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며 불법을 무기했던 바로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하고는 교황은 씩 뿌리 내리고 미인했던 바로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페르난데스 추기경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교황 성하, 제발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교황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았습니다. 설명이라뇨. 나는 이 문장을 수십 번도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변명을 갖다 붙여도 결국 당신은 동료 성직자가 성도들의 돈을 다차없이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침묵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성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페르난데스는 거의 애원하듯 다급히 항변했습니다. 레이 추기경은 교황청의 모든 권위가 집약된 추기경단의 단장이며 나이도 이미 92에 달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제 지위와 권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지만 교황은 그의 핑계를 강력한 질타로 맞받아쳤습니다. 빅토르 마누엘,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일개 권한 따위가 아니라 당연히 행했어야 할 성직자로서의 의무였습니다. 당신은 가톨릭교회의 추기경이며 교황청에서 가장 막강한 책임을 부여받은 신앙교리부 수장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조직 내에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목격했을 때 진실을 수호하는 대신 썩어빠진 교황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감싸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참담함과 자괴감에 휩싸여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웠다는 말입니까? 만약 배추 추기경 스캔들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재정 비리가 연이어 터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개혁의 발판과 성도들의 굳건했던 신뢰가 흔적도 없이 파멸할까 두려웠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투명한 공개가 아니라 언제나 어둠 속에 진실을 묻어두려는 은폐 공작입니다. 교황은 육중한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인물은 올해 61살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동시에 수많은 논란과 극단적인 평가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었죠. 가톨릭 신학의 전통적 경계를 뒤흔들며 전 세계의 열렬한 지지자들과 강력한 적들을 동시에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라 해도 도덕적 비겁함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교황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신앙교리부 장관 직위에서 그대를 즉각 해임합니다. 페르난데스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교황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교황 성아, 제발 고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황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신학적 학문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때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대의 나태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대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가 범죄를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면 그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적인 처벌을 떠나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공범이지요. 페르난데스는 절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황의 대답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대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 평사제로 발령합니다. 그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사목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십시오.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이 그대의 자리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아르헨티나 신학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명성을 떨치며 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이든 호르에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의 눈에 처음 들었던 영광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평범한 교구 봉사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읊조렸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과연 정의인지 아니면 잔혹한 탄압인지는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교황은 그의 등 뒤에 대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역사 앞에 오직 진실만을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72시간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 2일 바티칸 대변인실은 루이니 추기경이 건강상의 이유로 추기경단 단장직에서 사임했다는 매우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그 어떤 비리 조사나 금융 부정이 있었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단 3문장으로 끝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형화된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조한 발표문 뒤에는 엄청난 폭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건강상 사임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바티칸 금융의 핵심인 사도좌 재산관리처의 행정 절차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사법당국으로 즉각 이첩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 소식이 바티칸 장벽 내부로 전해지자마자 즉각적인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를 살폈고 사도좌 재산관리처의 관리들은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비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이니 추기경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중견 몬시녀 2명은 그날 오후 급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즉각 간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30분 만에 긴급 타전했고 AP통신이 이를 받았으면서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는 바티칸에 숨겨진 비밀 장부라는 자극적인 표제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바티칸 고위 관계자의 익명 폭로를 인용해
루이니 추기경의 사임이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6월 3일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호텔 하슬러에서 찍힌 은밀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 의해 전격 유출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한 인터넷 뉴스 매체에 처음 게재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이 사진을 연일 보도하며 정밀 분석에 나섰고, 평론가들은 사진 속에 등장한 제3의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은 모자창에 가려져 흐릿했지만 손가락에 끼고 있던 독특한 문양의 인장 반지만큼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과거 바티칸 고위 성직자들의 공식 사진들을 대조하며 반지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바티칸 교환국은 마비 직전이었고,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이틀 동안 3번이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매번 조율된 단조로운 답변만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했습니다. 사도자 내부 조사가 철저히 진행 중이며 교황 상하께서는 바티칸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나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커튼 뒤의 진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험악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레이 추기경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황과의 독대 직후부터 교황청 내 우호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조하는 쿠리아 관료들부터 친분이 있는 보수 언론인들, 심지어 밀라노의 노련한 교회법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죠.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 교황이 너무나 경솔하게 폭주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를 위험한 분열로 몰아가고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선동이었습니다. 결국 6월 3일 저녁, 보수파 추기경 7명의 사명이 담긴 비밀 서한이 교황에게 발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한의 문조는 극히 예의 바르고 격조 높았지만 그 본질은 묵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교황이 밀어붙이는 개혁의 속도가 교회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의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내부 감사는 피조사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선에서 조용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죠. 교황 레오 14세는 서재에서 이 서한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단 한 번의 정도 끝에 그는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곁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던 페냐파라 장관을 바라보며 교황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7명의 서명이군. 내가 그저 눈을 감아주길 바라는 비겁한 동조자가 7이나 된다는 뜻이겠지. 페냐파라가 걱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교황성아, 그들은 교회의 안정을 염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안정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네. 그것은 단지 멸망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시한폭탄일 뿐이야. 그리고 6월 4일 아침, 교황은 즉위 이래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결단을 내리며 특별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체 추기경 회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최측근 자문기구인 9명의 추기경 자문단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소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형태의 회동이었습니다. 로마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에게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23명의 추기경들이 사도궁 1층에 위치한 화려한 클레멘스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국가 원수나 대규모 사절단을 대접하던 권위 있는 공간이었죠. 높은 천장에는 교황권의 장엄한 승리를 기원하는 화려한 벽화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는데, 그 장엄함이 현재의 분위기와 대비되며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교황 레오 13세가 마지막으로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의도 권위를 상징하는 목자의 지팡이도 없이 오직 소박한 흰색 수단과 가슴에 늘어뜨린 작은 가슴 십자가만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의 맨 앞쪽으로 걸어가 당당하게 섰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련된 높은 반상 위의 권위적인 의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이 마주한 성직자들과 똑같은 눈높이의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을 공유하는 한 사람의 형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께 감춤 없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자비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재무감사보고서부터 유령 회사들의 실체, 흘러들어간 1,400만 유로의 행방, 유출된 비밀 사진, 감청된 내부 통신 기록, 페르난데스의 묵인, 심지어 7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와 유사한 비리보고를 받고도 왜 사건을 묻어두기로 결정했는지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나 극적인 연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몰고 올 모든 파국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결심한 수행자처럼 오직 낮고 침착한 어조로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었죠. 교황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이 문제를 다르게 처리했어야 한다고, 더 조용히, 더 세심하게, 혹은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수습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교황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추기경들의 눈을 일일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교회의 치부를 적당히 덮고 관리하기 위해 교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뿌리 깊은 부패와 추문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산 것입니다. 회의장은 급격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추기경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교황은 엄숙하게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사법당국은 레이 추기경의 전결로 처리된 모든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번 사법조사는 교황청 내부의 그 어떤 부서나 교황의 직접적인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예외 없이 법적 기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묵인하고 숨겨온 행위는 사법처벌 대상은 아닐지언정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그의 신앙교리부 장관 직무를 박탈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일선 3억 현장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좌중의 추기경들은 충격에 휩싸여 황급히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가톨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역대 그 어떤 교황도 이처럼 수많은 추기경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신앙교리부 장관의 파면과 징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황은 탁상 위의 문서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 중 몇몇이 우려를 담아보낸 서한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은 10분 이해하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미세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나의 교황청은 우리가 무엇을 숨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솔직하게 밝혀내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고귀한 믿음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신뢰를 수없이 배신하고 또 저버렸습니다. 이제 그 비극적인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교황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붉은색 서류철을 집어들어 신앙 교리부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표지를 모두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이 붉은 서류철 안에는 우리 교회의 뼈아픈 부패와 방조, 그리고 집단적 비겁함에 대한 명백한 물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보호해야 할 권력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기에 이 비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부끄러운 침묵의 동조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여러분 또한 나와 같은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황은 서류철을 다시 탁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은 뒤 가볍게 목매를 건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황은 단호히 몸을 돌려 클레멘스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일도 없었고 어떠한 질문이나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결연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남겨진 23명의 추기경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천장에 화려한 교황 승리 벽화들만이 그들의 당혹스러운 침묵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에 엄청난 무게감이 회의장 안을 가득 메운 미세한 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홀 외부의 성 베드로 광장에는 고요히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죠.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대성당의 웅장한 돔을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은 평화롭게 사진을 찍었고 노점상들은 묵주와 엽서를 팔았으며 아이들은 베르니니 회랑의 거대한 기둥 사이를 뛰어놀며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궁전 장벽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수백 년 역사를 뒤흔들 배격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교황 레오 13세가 던진 이 작은 돌멩이가 앞으로 교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이 은밀한 추적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티칸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사건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밤 교황은 자신의 개인 예배당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 장의자 위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붉은색 서류 봉투가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근처에서 외롭게 타오르는 단 하나의 촛불만이 어둠에 잠긴 예배당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승리를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세상에 증명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교회와 그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해온 10억 명의 영혼들,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을 처참히 배신해버린 성직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가혹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강인한 힘을 달라고 스스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 시카고에서의 유년 시절과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신의 부르심을 처음 느꼈던 성스러운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비극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성직자 지망생도 평화롭게 이웃을 돕고 가르치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일구는 삶만을 꿈꿀 뿐 이토록 어두운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가면을 쓴 자들이었음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채 한밤중에 홀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이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베키오의 재판은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레이 추기경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파문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 역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비밀 밀서를 작성했던 7명의 추기경들은 여전히 권력의 배후에 숨어 치밀하게 다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로마의 어느 은밀한 모퉁이에서는 날카로운 눈빛과 떨리는 손을 가진 92살의 노인이 아군을 포섭하기 위해 바쁘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충격적인 배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장막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그것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